네,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고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투입이 되면 분명히 피해를 크게 볼 것이다 라는 이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에는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북한군이 투입이 됐다, 파견이 됐다라고 공식 확인을 해줘도 그 발표를 거의 믿지 않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그렇다고 한국 정부를 불신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미국이 확실하게 합리적인 검증을 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식으로 한 이틀 정도 그랬습니다만은 어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병된 걸 확인했고 이제 전장터에 확인되면 북한군의 엄청난 피해가 클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백악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북한이 10월 초에서 10월 중반 그 사이에 최소 3,000명의 군인들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을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어서 우리는 즉 미국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임할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건 분명히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군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적응 훈련일 수도 있고요. 전투 기술 훈련일 수도 있는데 북한군이 그 훈련을 다 마친 뒤에 러시아 서부로 이동을 해서 우크라이나 군과 교전을 할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교전을 할 것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백악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됐다라는 거. 이거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한국의 뉴스 보면 요즘 매일같이 무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쩌고 저쩌고 김건희 여사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냥 넘어가자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이 해결해야 될 그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외교와 관련된 문제가 사실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한국 정부가 좀 슬기롭게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입장이라는 것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 이거는 그냥 뉴스로 한 줄 이렇게 듣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국제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 및 이 동북아시아의 그 안보 상황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최악의 경우에 이 사안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닿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좀 그럼 몇 가지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북한의 그 대외적인 군사 행동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그 안에서만 무슨 무기가 어떻고 핵무기 개발이 어디까지 갖고 막 떠들고 그러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대외적인 군사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더욱 계속 무시할 수 있는 또 어떤 뒷받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군사적인 도발을 증가시키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게 특히요, 북한의 핵 그리고 이제 미사일 실험과 같은 군사적인 긴장 고조는 앞으로 당연히 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제 한반도의 불안정을 당연히 심화시킬 거고요. 남북한 간의 긴장,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게. 자, 두 번째 볼까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북중러 군사협력의 강화 를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중국은 빠져있는 것 같이 북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은 살짝 뒷짐지고 숟가락 얹을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3개국의 협력의 강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협력 등등은요, 북한,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간의 군사적인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한미일 동맹국들과의 어떤 군사적인 대치 상황,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분명히 당연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상당히 큰 중대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북중러의 연대가 강해지면요, 한미동맹이 당연히 그에 맞서서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밀접한 협력을 할 수밖에 없으며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결국은 그래서 더 강해진 북중러, 더 강해진 한미 또는 한미일, 더 탄탄하게 강해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전례 없이 고조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미일 동맹 강화 및 지역 내의 군비 경쟁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군사 파병이 현실화됐는데 이 때문에 이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에 대응해서 군사 협력을 당연히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한미 연합 훈련, 지금도 뭐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한미 연합 훈련을 더 강하게 확대시키게 되고, 그렇다면 북한의 반발은 더 커질 것이고, 지금도 툭하면 북한이 반발하는데요. 앞으로 더 크게 더 강력한 훈련을 하면 북한의 반발은 당연히 더 커지겠죠. 또 그 커진 반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첨단 무기의 한반도 추가 배치 등등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동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어떤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은 동맹국 보호지만 결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한반도에서 딱 버텨줘야 일본도 안전하고 미국도 안전하니까 결국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버텨주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군사적인 압박을 가할 겁니다. 대북 압박. 그리고 이는 결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조금 더 반발하고 조금 더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에 향해서 그런 거죠. 아니, 당신네 미국은 왜 그렇게 북한을 압박을 더 강하게 하고 한반도에 추가 무기 같은 걸 더 갖다 놓고 왜 이렇게 당신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자꾸 북한이 불안하다 그러잖아. 안 되겠어? 그래서 북한이 불안하다고 요청해서 우리도 좀 줄래? 줄 수밖에 없겠어 하면서 무기를 또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긴장이 에스컬레이트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분수령, 그런 그 가능성, 이런 게 지금 촉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및 외교적인 고립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을 우리가 바라보는 건데,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미국이 북한에 가서 대포를 때리겠어요, 미사일을 때리겠어요. 결국은 이제 외교적인 고립, 경제적인 압박, 제재, 이걸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그게 갈 것인지, 그로 인한 북한의 반발 입장은 어디까지 변화될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인 압박을 지금도 어려운데 더욱 심화시키게 되면 북한 내부에 이제 불안정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이 더욱 불안정해지면 이는 결국 북한의 내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가 딱 준비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결과로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한국으로의 난민 유입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난민이 유입되다 보면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서 결국은 군사적인 국지적이든 전면적이든 군사적인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두려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결국 이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심각한 이 시나리오는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연대가 남북한 간의 어떤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매개체, 매개체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도발적인 군사 행동을 만일 감행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미국과 한국이 제재를 가하고 이러면 북한은 또 거기에 반발해서 아니 우리 병사 갖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왜들 난리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면서 그 행동을 벌일 수도 있죠. 국지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할 경우에
한미연합군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연합군과 북한군 사이에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긴장감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쟁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북한군이 파병된 지금의 이 상황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에 매우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 증가, 또 군사적인 대치 긴장 강화, 그리고 국제적인 북한의 고립 심화 등등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저는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한미일 동맹의 협력 강화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또 그와 함께 외교적인 해결 방안도 모색이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교적인 방안이죠. 외교적인 방안. 절대로 군사적인 충돌은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서 외교적인 해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깔겨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안입니다. 북한은 자기네 병사를 러시아에 파견했다는 것은 절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파병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 그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에 관련된 영상도 어제자로 벌써 3번째 공개가 됐어요. 러시아 군인들과 북한 군인들이 한국말로 떠들고 이리 오라우요 저리 가 다 나왔습니다. 이미 다 입증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서둘러서 모색해야 된다. 저는 한국 정부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문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프라이어리티 넘버 1으로 놓고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요, 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그 병사들은 그러면은 어찌 보면 목숨값을 받고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병사들 과연 얼마를 받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지금 공개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단 유추해 봤을 때 최소한 그 북한군 병사들은 한 달에 한 $2,000 정도 월급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그 포로로 잡혀있는 외국인 용병, 그러니까 러시아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갔던 그 외국인 용병들이 잡혀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지금 포로로 수감되어 있는데 그들을 상대로 이제 인터뷰하고 조사를 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역을 토대로 추정을 해본 그 액수가 한 2,000불 정도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외국인 용병에게 지급하는 월급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2,000에서 한 $2,300 그 사이 수준인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이들 용병 월급 수준은 러시아 병사의 월급과 또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병사라고 해서 다른 외국인 용병보다 더 많이 줄 리는 없겠지만 더 적게 줄 리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대충 한 월 $2,000 정도로 받겠구나, 북한군 병사들이. 요렇게 이제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만 가정을 해봐도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이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북한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의 20배가 넘는 금액을 한 달에 손에 쥐게 되는 셈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1년을 단위로 하잖아요. 자, 그럼 북한의 1인당 GDP는 얼마냐? 지금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북한이 워낙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국제적인 통계 자료는 부족해서 추정치로만 이제 국제적으로 유출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경제 분석 기관들은 북한의 그 1인당 GDP, 1년 1인당 총 생산액수를 대략 한 $1,0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적게 보는 기관은 한 $700도 보고 있고요. 많이 보는 기관은 한 $1,200~300 정도로 보는데 저는 그래서 그럼 평균 잡아서 한 $1,000 정도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게 이제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1년에 1인당 국민 총생산이 $1,000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달에 2,000불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1년 동안 받을 월급의 20배를 한 달에 받는 거죠. 1년 동안 벌 그 액수를 한 달에 20배를 받는 겁니다. 이 러시아에 간 병사들이.
한편 이 전쟁이 2년 8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그동안 용병 많이 데려갔었습니다.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네팔, 소말리아, 쿠바 등 소위 빈곤국을 중심으로 이 모병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병 활동을 진행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얼마 주겠다 그런 얘기는 당연히 했지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용병들은 최전선에 배치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에 체포됐다라는 건 뭐예요? 최전선에 나갔으니까 체포됐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외국인 용병을 데려갈 때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그 외국인 용병들을 최전선에 배치하는 등 사실상 총알바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군을 데려간 것도 그래서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전선에 배치해서 실제로 거기서 전투가 벌어지고 그 전투를 통해서 북한군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스테이지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저런 점이 저는 걱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북한군을 향해서 북한군을 상대로 투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을 대상으로 따뜻한 잠자리를 주겠습니다. 하루 3끼를 따뜻하게 마련해 주겠습니다라는 내용. 어찌 보면 야, 저게 무슨 투항을 할 때 저 뭐 얘기야. 뭐 거금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따뜻한 잠자리와 하루 3끼 뭐 당연하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크라이나 군은 북한군한테 그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투항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북한군 투항 핫라인을 개설해 놓고요. 이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군 투항 핫라인은 그동안 이제 러시아군을 상대로 투항하라고 막 운영되어 왔던 핫라인인데 이걸 이제 긴급히 북한군 상대로 변형시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푸틴 정권을 돕기 위해서 파견된 조선인민군 병사들에게 호소합니다 라면서 이제 성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땅을 말하는 거죠. 이국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지 마십시오 라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수십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의 운명을 북한군 여러분들이 되풀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면서 우리 우크라이나로 투항하십시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여러분들에게 쉼터와 따뜻한 잠자리 그리고 하루 3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알리면서 북한군의 투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투항 종용에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이틀 전에 전해드린 내용 중엔 이게 있었죠. 북한군 중에 18명이 이미 탈영했다가 체포됐다고요. 벌써 탈영병이 나오는 겁니다. 한 달에 2,000불 준다고? 그래, 뭐 한 달 내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개 죽음 당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고향에 있는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꼭 뭐 가족이나 식구들 아니어도 본인 개인을 위해서라도 자유를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그 투항 권유에 과연 이제 북한군이 얼마나 흔들릴지 그것도 이제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일론 머스크에게 위법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 이거 위법 소지가 높아라고 경고한 거죠.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거액의 상금을 내건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그 연방 법무부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립한 정치자금 모금 단체, 그 아메리카 팩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메리카 팩이라는 모금 단체에 대해서 경합주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이 $1,000,000 추첨이 지금 하루에 한 명씩 추첨해서 $1,000,000 실제로 지금 벌써 3명 줬어요. 그 방법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2조 총기 소지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1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서 $1,000,000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청원에 서명할 자격을 미 전국에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셨죠? 네. 그 청원에 서명을 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내가 이제 추첨에 당첨돼서 1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은 어떻게 했냐면 미 전국에 있는 모든 유권자 대상이 아니라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그리고 위스콘신 등 7개, 소위 그 7개 경합주에 있는 유권자들로만
자격을 제한했다라. 이게 이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연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돈을 비롯한 어떤 대가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지난 19일 펜실베니아에서 유세할 때 그 실시간 추첨 100만 불 주겠다라는 내용을 하면서 우리는 경합주 유권자 100만 명 이상, 어쩌면 200만 명이 수정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차원의 서명을 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선거 날까지 매일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한 명을 추첨해서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벌써 4일간에 걸쳐서 일월화 이렇게 벌써 4월 동안에 돈을 줬습니다. 일월화인가요? 네. 어제까지 신문제 4명이죠. 그 이후 이제 민주당 소속사인 좌시 셔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너무너무 이건 우려되는 사안이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이제 불법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일단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 드디어 연방법무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당첨자는 아무 정당 소속, 공화당 아니라 민주당 상관없다. 무소속이어도 된다. 그리고 유권자 등록한 후에 뭐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추첨을 등록 유권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 등록한 유권자에만 주겠다. 그리고 7개 경합주에 속해 있는 거기 거주의 등록 유권자만 한정하겠다라고 딱 제한을 둔 그 부분이 완벽히 위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의 대선 유세장에서는요, 가만히 보면 아주 아이러니한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선 후보 지지에 사용되는 선거 캠페인용 상품, 소위 우리가 이제 굿즈라고 하잖아요. 그 상품에 사실상 중국산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이 대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유권자가 뭐 모자라든지 티셔츠 등 이 캠페인용 상품을 착용하고 나와요. 뭐 해리스 쪽도 마찬가지, 트럼프 쪽도 마찬가지. 뭐 해리스를 지지하는 문구가 새겨진 트럼프라든지,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트럼프의 마크가 있는 그런 모자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다들 입고 선거 유세 그 지지자들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씩. 그렇게 이제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는 옷, 모자 등을 입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때려라, 50%, 60% 관세를 매겨라, 뭐 이런 구호도 외치고 중국을 몰아내라, 뭐 등등등을 외치고 있는 이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모자와 티셔츠가 사실 전부 다 중국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웃기는 얘기죠. 심지어 그렇게 외치는 그들이 자신들이 그런 중국산 옷이나 중국산 모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어쩌면 참 웃지 못할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해리스 부통령 어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지지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나 모자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라고 VOA, Voice of America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방송국은 미국 연방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방송국입니다. VOA 보도에 따르면 테무 등 전자상거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중국 업체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상품 시장에 정가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가 상품들을 쏟아내면서 지금 돈을 쓸어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줄여서 이제 마가라고 하잖아요. 그 마가 문구가 적힌 모자는 공식 매장에 가서 사면은 $40를 줘야 됩니다. 하지만 거의 똑같아서 뭐 구별도 안 되는 그 중국산 모자는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3불 99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지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사갖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대선 후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에 대한 무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두 대선 후보. 이런 상황에서 이 정작 지지자들은 중국산 모자를 쓰고 메이드 인 차이나 티셔츠를 입고 지지를 외치고 있는 거, 타도 중국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정말 매우 아이러니하다, 참 웃지 못할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올해요, 한인들이 이제 미주
한인들, 우리들이 가장 많이 여행에 나선 곳은 어디냐? 이제 그 유럽과 아시아 쪽으로 이제 집계를 한번 해봤는데,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을 가장 많이 여행을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지역 한인 여행사들의 그 예약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유럽 지역의 나라에서는 스페인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페인 여행을 우리 미주 한인들이 그렇게 많이 가나 봐요. LA에 있는 아주 투어의 박평식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이외에도 또 문화의 중심지 마드리드, 또 토마토 축제로 유명한 발렌시아, 또 피카소의 고향인 말라가, 또 투의 본고장인 세비야, 그리고 알함브라의 궁전으로도 유명한 도시 이제 그라나다 등등등 곳곳에 볼거리가 상당히 많아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투어 박평식 대표는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의 2위는 프랑스고요. 3위는 이탈리아로 집계됐습니다. 그럼 아시아에는 어느 나라를 우리 미주 한인들이 많이 가느냐? 아시아에서는 단연 일본이 1위에 올랐습니다. 모국 방문길에 이제 한국 가는 길에 일본의 스탑바이에 딱 가는 그런 걸 많이 가는 거죠. 연계 관광지로 인기가 있는 데다가 또 역대급 지금 엔저, 지금 뭐 엔화가 낮잖아요. 그래서 대충 비교해 보면요, 일본에서 맛있는 그 런치 벤또 이거 뭐 그 일본 직장인들도 요 정도면 먹을 만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맛있는 벤또 이런 거 미국 달러로 치면 한 7, 8불 정도면 사 먹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뭐 한인타운에서 설렁탕 하나 먹으려면 막 20불씩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엔저가 심해서 달러 갖고 쓸만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특수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유난히 일본 방문객들이 많이 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역대 최다 입국자 수를 기록한 올해 상반기 일본 방문 국가별 그 외국인 순위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전체 25%로 1위 제일 많이 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간 관광객이 4위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미국에서 간 사람들은 만일 미국 여권 갖고 가면 이제 거기 4위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미국에서 간 사람들도 한국 여권 갖고 간 사람들은 또 한국인으로 취급되는데, 그래서 한국, 미국에서 일본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형 소매업체 타겟이 할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이 위축된 소비를 좀 증진시킨다라는 취지로 수천 개에 달하는 소매품의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타겟은 음식과 뭐 생활 필수품, 할리데이 상품 등등 다양한 소비 품목을 2,000개 이상 가격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타겟이 새로운 방침을 밝히면서 그 예시로 든 그 가격 인하 대상 제품들 뭐 한두 개만 좀 보면요, 일단은 평균적으로 최대 20% 정도 세일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기 가전제품인 매직 블렌더, 이게 다 뭐 스무디도 해먹고 주스도 해먹고 그러는 거, 그 매직 블렌더는 $50인데 $40로 지금 세일합니다. 또 일부 어떤 약품, 뭐 장난감 이런 것도 인하하고 있는데요. 정가 $120짜리 인 그 레고 장난감은 $96로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타겟 측은 소비자들이 이번 할리데이 시즌을 잘 즐길 수 있도록 대폭 할인을 계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애틀을 좀 가볼까요? 시애틀에서는요, 한 한인 유학생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의 얘기에 따르면 올해 24살의 한인 노원재 씨가 시애틀 대학 인근에서 이 전동 스쿠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노원재 씨는 친구들과 함께 이 전동 스쿠터를 타던 중에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만은 끝내 숨졌습니다. 노원재 씨의 유가족은 전동 스쿠터의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한 사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서 전동 스쿠터 제조 회사인 라임이라는 회사와 시애틀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핸들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핸들링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찍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인은 말했습니다. LG전자가요, 미국 소비자 매체 컨주머 리포트가 선정한 최고의 드럼 세탁기 평가에서 최상위에 올랐는데, 정말 이건 뉴스입니다, 뉴스. 최상위 1등에 올랐다는 게 아니라 1등부터 10위까지 LG 세탁기가 싹쓸이를 했습니다. 1등부터 10위까지 다 LG였습니다. 컨주머 리포트가 공개한 2024년 최고의 드럼 세탁기 평가에서 LG전자 제품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차지했습니다.
정말 이런 거야말로 싹쓸이죠. LG전자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 또 일렉트로룩스, GE, 월풀, 메이텍 등 주요 가전기업의 드럼 세탁기 37개 종류를 평가한 결과 LG전자 드럼 세탁기 4개 종류가 최고점인 87점을 기록하면서 이 4개가 공동 1위에 올랐고요. 나머지 6개 제품들도 쫙 공동 1위, 그 다음에 이제 뭐 4위 뭐 이렇게 되나요? 하여간 LG전자 10개가 전부 다 공동 1위서부터 10위까지 싹쓸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삼성은 삼성대로, LG는 LG대로 정말 대한민국 기업들 잘 나갑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일본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한국과 일본 요 두 나라만 딱 비교해 본다면요. 자, 정답은요.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뭐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그 정답이 그렇게 한국 사람 이렇게 된 데에는요. 사실 몇 년 됐습니다.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일본과 대만에게 여유 있게 앞설 것이다 라는 IMF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지지난해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더더욱이 여유 있게 앞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얼마로 봤느냐? 36,132달러. 요거 잘 기억해 놓고 계세요.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얼마냐? 여기 어찌 보면 그 나라 국민이 얼마나 잘 사냐 뭐 이런 거거든요. 미국 달러로 하는 거니까 이제 객관적인 것입니다. 한국의 1인당 GDP 36,132달러. 그냥 외우시기 쉽게 36,000달러 이렇게 해주답니다. 자, 36,132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5,563달러보다도 1.6% 더 증가한 액수입니다. 그런데요,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얼마로 되느냐? 32,000. 아까 제가 한국 뭐라 그랬어요? 36,132 그랬잖아요. 일본은 32,859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해보다 오히려 3.1%가 감소한 액수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 이에 따라서 올해 1인당 국내 총생산의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얼마냐? 무려 3,273달러로 벌어졌습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력을 보면 뭐 일본이 아무래도 인구도 뭐 2배 이상 많고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경제력을 보면은 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 나라 전체를 좀 차치하고 국민 개개인만 놓고 본다면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보다 더 잘 살고 있다라는 반증인 셈입니다. 1970년대쯤 다들 기억하시죠? 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노래 다 기억하시죠? 아, 이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젊은 세대이실 텐데 여하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자, 1970년대, 80년대 잘 살아보세를 외치고 또 그런 노래를 이렇게까지 막 부르곤 했던 우리였는데 지금은 진짜 잘 삽니다.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잘 삽니다.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